네, 이 대만 그 포격 사건이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도를 그 자세히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섬이 타이완이죠. 그리고 타이완의 수도는 타이베이예요. 근데 타이완에서 약 200km를 중국 쪽으로 가면 진먼다오, 그 금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진먼다오. 그리고 진먼다오에서 4km만 더 이 서쪽으로 가면 중국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찐먼하고 샤먼을 가 보았는데 실제로 이 샤먼이라고 하는데 따덩다오라고 섬이 있거든요. 그 작은 섬에서 찐먼다오가 보여요.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 1949년도에 이 다 정복을 했는데 정복을 못한 데가 바로 대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찐먼다오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눈 안에 가시처럼 딱 하나가 이 대만 그에서 나와가지고 찐먼에서 중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찐먼에 대만의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찐먼다오를 이 점령을 해야 앞으로 대만을 공격하거나 대만을 합병할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958년도인가요? 찐먼에다가 한 달 동안에 그 대포를 쏘아댔는데 몇 개의 포탄을 쏘았느냐면 47만 4천 발의 대포를 쏘았어요. 엄청난 양의 이 대포를 그 찐먼다오에다 포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인공위성으로 찍은 그 사진이에요. 사진에 보시면 찐먼다오하고 이 샤먼시 대만 뭐죠? 이 복건성의 샤먼시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그 수십만 발의 폭격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금문도를 공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소련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소련이 뭐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또는 다른 방면에서 이 지지해준다라는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중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 소련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찐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마시는 술을 그 까오량지우라 그러죠. 고량주라고 그래요. 수수로 만든 술이죠. 이 찐먼이 제가 가보면 수수밭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서 술을 빚는데 그 술을 빚은 이름이 찐먼 까오량이라고 그래요. 금문 고량주라고 그랬죠. 약 58도 정도 되고 밑에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대만에 가면 꼭 이 술을 한 병씩 사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굉장히 마시고 나면 뒤끝이 깨끗하다. 그래서 이게 찐먼 그 가오량이 굉장히 유명한 고량주고요. 그 밑에 보면 이 포탄들 제가 말씀드린 그 수십만 발의 포탄들 껍데기가 지금도 이 찐먼도에 찐먼섬에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면 이게 강철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포탄 껍데기를 이렇게 잘 갈고 이렇게 펴서 칼을 만들어요. 우리 같으면 왜 식칼이라고 그러냐, 부엌에서 쓰는 부엌칼 또는 뭐 과도 등을 만드는데 그게 찐먼의 특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찐먼의 특산은 두 가지죠. 하나는 찐먼 가오량이라는 술, 또 하나는 그 중국이 쏜 포탄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대만 사람들도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 부엌칼을 굉장히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자로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찐먼 삐마이 금문에 가면 반드시 살 것. 그렇죠? 뭐냐 하면 바로 파오탄 깡따오 포탄으로 만든 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장면도 있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사진으로 올려놓았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도와 사진들이 찐먼다오 그리고 대만 그다음에 인공사진, 인공위성으로 본 사진, 그다음에 찐먼 가오량이라고 하는 술, 그다음에 포탄들이에요. 이거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그 중소분열이 심화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이었죠.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인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인도, 위에는 이제 중국이 있고 그 사이에 네팔과 부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탄에서 그 네팔 사이에 아주 조그마한 그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도카라라고 그러는데 또는 도클람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사실은 그 중국하고 인도의 그 국경 분쟁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국경이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보면 오른쪽 밑에 빨갛게 이렇게 써놓은 맥마흔 라인이란 것이 있어요. 맥마흔 라인이 뭐냐면 원래 이 사실 이게 원래 뭐 여기가 뭐였느냐 하면 티베트 땅이에요. 근데 티베트가 있고 그 밑에 인도가 있는데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를 하면서 티베트에서 일부 땅을 그 빼앗아서 줄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그게 맥마흔 라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티베트가 중국 영토로 귀속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이 맥마흔 라인 이 밑에까지 중국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원래 우리 인도 땅이다 해서 여기도 이 영토가 영토 분쟁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가보 옆으로 또 이렇게 가보면 그 카슈미르 악사이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통치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또 인도 관할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잇는 이 긴 국경선에서 그 영토 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중국과 인도가 이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켰는데 소련이 이때 당연히 중국을 도와줘야 되는데도 이미 관계가 나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를 이용해서 중국에다가 압박을 가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소련이 분열되는데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중국과 소련이 왜 그렇게 좋던 사이가 관계가 나빠지고 분열되고 소련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소 분열의 과정은 초기에는 상호 비방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국은 뭐라고 소련을 비난하느냐 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수정주의자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특히 이 후르시초프가 이야기했던 이 서방과의 평화 공존론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비난을 했더니 소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중국이 너무 교조적이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평화 공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외교 정책일 뿐이다. 즉 전략이 바뀌는 것이지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더 얹어서 소련은 모택동이 개인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오히려 공산주의가 아니다. 너희들은 독재다. 라고 소련이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은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소련은 자신이 중국에게 지원했던 것을 중국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술자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철수하기 시작을 해요. 중국은 그래서 소련을 수정주의자로 비판하고 그렇다면 미국과 이 소련을 둘 다 적으로 했을 때 이 중국이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모색하게 되죠.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강화해서 새로운 자신들의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전략들이 이제 이 중국에서 새롭게 시작하죠. 새롭게 시작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은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적으로 두는 외교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일명 반미 반소 또는 반소 반미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생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 비동맹인, 즉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5년 4월 24일 날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반둥이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 제목이 아시아 아프리칸 컨퍼런스예요. 즉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는 뜻이겠죠. 이 회의에 아시아 23개국과 아프리카 6개 국가가 참가를 해요. 그리고 아시아 23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을 이렇게 합쳐보니까 세계 인구의 54%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 인구의 과반수가 이 대표하는 국가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자신의 외교 정책 원칙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 외교 정책 원칙을 평화 공존 5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평화 공존 5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외교 정책을 펼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공존 5원칙을 이해를 하면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태도,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원칙을 보면, 첫 번째는 영토 주권, 두 번째는 상호 존중, 세 번째는 상호 불가침, 네 번째는 상호 불간섭, 다섯 번째는 평화 공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토 주권, 즉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에 대한 주권이 존중되듯이 중국도 자신의 영토 주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불가침, 자신들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테니 다른 나라도 자신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불간섭,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홍콩 문제에 있어서 영국이나 서방 세계가 홍콩의 자유와 홍콩의 민주를 중국이 빼앗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평화공존 5원칙을 끄집어내서, 자, 홍콩이라고 하는 땅은 중국의 땅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을 하느냐, 이 상호 불간섭이라고 하는 평화공존 5원칙이 위배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만에 관련된 사항은 중국과 대만, 즉 국내 문제이니 외부에서는 개입하지 말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중국의 대외 정책의 이 기본적인 것들이 다 평화공존 5원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평화공존 5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1955년도 4월 24일 날 반둥 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그죠? 그리고 누가 발표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쪼을나이, 주울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울레 총리와 그게 참석을 해서 이 평화공존 5원칙을 확립을 하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 그 기회 되시면 주울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울레는 등소평과 같이 프랑스에 유학도 했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소평의 계약과 개방은 사실은 주울레와 또 그 사이에 류샤오치라고 있어요. 유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정책들, 그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이어받아서 실천에 옮긴 것이 등소평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은래는 지금도 중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의 이 제3세계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하면 마오쩌둥이 중간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제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3세계 이해하려면 중간지대론이라는 걸 먼저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중간지대론의 그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 하면 중국이 보기에, 즉 마오쩌둥이 보기에 가장 큰 적인 미국과 소련 사이에 거대한 중간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가 1중간지대가 있고 2중간지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1중간지대는 뭐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세 개의 지역이죠. 그래서 줄여서 보통 A, L, A라고 그래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앞에 이니셜을 따온 거죠. 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옛날에 이전에 그 세계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적으로 독립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나라들은 되게 좀 가난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도상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중국이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중국 내에서 가장 못 살았던 농민과 같이 아주 인구도 많고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이 손을 맺는 협력을 하고 이 통일전선 전술을 매적하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죠. 왜?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나중에는 제3세계라고 그러고요. 지금도 우리가 제3세계라고 그래요. 제2중간지대가 있는데 제2중간지대는 미국과 독일과 일본과 프랑스와 영국과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이 워낙 패권적이니까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한 거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을 제2중간지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중국 공산주의 혁명할 때 제1중간지대가 노동자와 농민이었다면 제2중간지대는 민족 자본가와 또 소 자본가를 얘기하는 거죠. 왜 중국의 여러분들 그 국기를 보시면 중국 국기 가운데 이 빨간 별이 뭐였죠? 큰 별이 공산당.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민족자산계급, 소자산계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엮어가지고 국민당의 장개석을 몰아냈듯이 미국이나 소련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그리고 조금은 살지만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을 합쳐서 반미 반소 정책에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중국 자체를 마오쩌둥은 내가 중국이 제3세계를 대표하는 세력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즉 내가 제3세계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국이 자신들은 가난하고 못 먹어도 이 제3세계 국가들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혁명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미에 보면 체게바라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혁명들, 남미의 혁명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 마오쩌둥의 그 유격전이나 마오쩌둥의 전술을 가져다가 남미에서 혁명을 시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소분열 그리고 중국의 반미 반소
반소반미 정책이 어떠한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그 과정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떻게 되었다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과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노트에다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시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내용들은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배경인 스탈린 격하 운동, 그리고 과정 중에 있었던 반둥회의, 그리고 중국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평화공존 5원칙, 그리고 자신의 통일전선 전술로 사용하려고 했던 제3세계론까지를 하나, 둘, 셋, 네 개 시간이 있으니까 노트에다가 한 페이지씩 정도 정리를 해서 10월 12일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업하신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